지금 시급한 문제는 중국의 대만 도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 KF-21은 실전 배치가 되려면 몇 년이 남았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KF-21이 실전 배치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은 2031년엔 항모 5척 핵잠수함 10척을 보유할 것이다. 최근 미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핵잠수함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을 앞질러 최다 군함을 보유한 중국이 7,500톤급 구축함 6척을 동시에 만드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대양 해군을 꿈꾸는 중국의 군사 굴기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는 15일 중국의 대민 침략 시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망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점령으로부터 섬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수백 대의 항공기와 항공모함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피해가 더 어릴 것인데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중국 함대는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100척 이상의 함정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 침공 때문에 동시에 대형 구축함 6개를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서해를 끼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한국은 대함탄도미사일 ASBM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조합으로 서해에서 중국 해군을 겁먹게 할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A2JD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425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5기의 적에도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650km의 고도에서 15-30cm의 해상도 수준인 SAR 레이더 위성 사기와 171의 2호 IR 위성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완성되면 북한뿐 아니라 서해도 1시간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며 서해에서 중국 합정들을 추적 감시한 정보 내역을 통신위성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기지와 한국 해군 선박에 전달하게 됩니다. 인공위성들이 전달하는 표적 정보를 통해 지상에서 대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여 서해로 접근하는 중국 함정들을 정밀하게 파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정거리 500km의 현무 EB 탄도미사일로 해상에서 이동 중인 중국 군함도 최종 순항 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지구의 공를 탓에 중국 해군 함정에 접근하거나 탐지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실시간 데이터 링크와 정찰 위성 등 우주 자산을 연동해서 이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연 ADD은 2012년부터 한화와 함께 밀리미터파 카밴드의 개발을 시작해 2016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밴드 탐색기는 탄도탄을 하드킬 방식으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를 현문 EB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경우 사전 정보를 통해 목표물을 향해 탄도 비행을 한 후 30km 고도에서 카밴드를 이용한 행동 추적 모드로 목표 함정을 직접 탐색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A2JD에 추가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야호트 기반으로 보이는 새로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함탄도탄과 중 해군을 견제하는 A2JD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국 해군 전문 매체는 한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 지휘와 통제, 통신 위성을 확보한다면 한국형 항공모함 킬러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군함이나 항공모함도 한국의 시스템에 함부로 덤별다가는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KF-21을 만들면서 공중전에서도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자국 스텔스기 J-35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중국이 KF-21을 의식하고
J-35의 시험 비행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KF-21과 J-35를 비교하면서 중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F-35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간다며 F-21을 베껴서 만들었다는 J-20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F-35의 최고 시속은 1960km, 항속거리는 2200km인데 J-20은 시속 2468km, 항속거리는 5926k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20은 대당 1억 2천만 달러, 15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을 기준으로 J-20-5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초의 러시아산 엔진을 썼으나 중국산으로 바꾸고 대량 생산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스펙을 지닌 J-20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국의 공군력에 우리가 긴장하고 떨어야 하지만 반대로 지금 KF-21을 개발하는 한국을 보고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20에 대해서 크게 자랑했지만 중국은 자국 스텔스기의 결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J-20의 문제는 스텔스기지만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군항공 전문가 푸천사오는 글로벌 타임스의 수입 인전에서 국산 엔진으로 전환함으로써 J-20 양산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미 항공전자 시스템과 레이더, 무기 등 J-20의 다른 체계는 이미 국산화가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국산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J-20은 미국 5세대 전투기들과 비슷한 재질이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있고 단거리 미사일을 내장하는 측면 내부 무장창은 미사일만 내놓고 무장창 뚜껑을 닫을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텔스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스텔스성을 저하시키는 거대한 카나드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나드를 달고 있어 레이더에 감지되는 면적이 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F-21과 유사한 엔진 노즐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스텔스 성능은 F-22은커녕 F-35에도 밀린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20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J-20은 앞부분만 스텔스가 되고 측면과 후면은 스텔스가 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KF-21 보람의 수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J-20이 달고 있는 레이더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중국 J-20 레이더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최대 출력 18kW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KF-21의 레이더와 비교되고 있는데 KF-21 레이더는 총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을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최대 출력이 27kW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이 최소한 F-35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 발전 출력을 가지며 J-20 전투기에 사용된 레이더보다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 확연히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KF-21에 달린 전자전 장비가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을 위해 개량된 보라매용 ALQ200으로 J-20과 일본 F-35A의 주파수 도약, ASA 레이더를 제밍해버리고 그들의 공대공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도 제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밍은 적군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전자공격을 의미하는 말로 KF-21은 어떤 무기보다 전자전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에는 30년 이후에는 DIRCM으로 적의 공대공 열춘적 미사일, 지상발사 열추적 미사일을 제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DIRGM 시험에 성공했는데 올해 초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헬기와 수송기 등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데 KF-21에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DIRCM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라는 뜻으로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기를 레이저로 교란하는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출력을 가지면 레이저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이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 중국과 일본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KF-21에 대한 DIRCM 장착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지금 개발이 집행되고 있고 2030년 이후에 성능 개량 형태로 KF-21에 장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탑건에서는 탐 크루즈가 모는 구식 전투기가 적의 5세대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서해 상공에서 KF-21과 J-22 만나면 이와는 다르지만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20은 스텔스기지만 측면과 후방에서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레이더나 전자전에서 KF-21에는 상대가 되지 않아 결국 보라매가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늘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유사시 대비 훈련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함부로 한반도에 접근할 수 없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 한정으로 고고도 무인 비행선을 적어도 위성처럼 활용해도 좋을 듯한데 말이죠. 일단 무인 비행선은 정지 위성처럼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감시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니 좋을 듯합니다. 생산 단가나 유지 비용도 저렴할 듯하고 한꺼번에 여러 대 운용하기도 쉽고요. 중공을 때려 잡을 수 있는 국방력 강화만이 정답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국방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지 않으려는 부패가 앞장서야 되겠고 중공, 일본한테는 두 번 다시 수모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 되기를 빌어본다. 한국은 섬이 많으니 방어 차원의 전술 무기들을 섬을 활용하여 요소마다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듯합니다. 중국은 몇 년간의 시험 비행을 통해 결함을 잡아내어 최적의 전투기를 만들기보다는 종이 비행기 접듯이 그냥 접어 만드는 일명 종이 비행기라고 해야 맞겠죠.